자, 반갑습니다. 국어과 판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35페이지에 있는 배경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배경의 역할인데요. 소설에서 배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보시면 첫 번째는 현장감.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준다. 그 다음에 진짜 같은 느낌을 줘요. 사실감을 부여한다. 여기에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밑줄 현장감, 사실감을 부여. 그 다음 두 번째 역할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설의 주제를 암시. 여기도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소설에서 예를 들어서 날씨가 막 구름이 우중충하게 끼어 있고 하늘에서 막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요, 나빠요? 분위기가 굉장히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설의 주제 역시 긍정적이다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주제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겠다. 이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암시라는 것은 넌지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인물의 심리나 사건 전개 방향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인물의 심리 그리고 사건 전개 방향을 알 수 있게 한다.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막 비가 내리고 있어. 그러면 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다. 슬픈 마음이다라는 것을 배경을 통해서 드러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전개라는 것은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배경의 역할이다. 자, 여기에서는 필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개연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법한 일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능성 혹은 관련성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개연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한 가능성 혹은 관련성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옆에다가 간단하게 적어 놓으십시오. 빨간색으로 하는 것은 다 책에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자, 개연성, 가능성과 관련성이 관련이 있다. 그 다음 배경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배경,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시대, 계절 등을 의미한다. 소설이라는 것은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시대, 그리고 계절을 시간적 배경이라고 합니다. 여기 시간 동그라미, 시대 동그라미, 계절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자, 시간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침, 점심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7시 이런 것들이 시간적 배경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간 아니죠. 시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이런 시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계절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배경은 이렇게 시간, 시대, 계절로 다시 나눠 볼 수 있구나. 그 다음 공간적 배경은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 그리고 지역을 의미한다. 장소 동그라미, 지역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장소는 어떤 장소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장소인 집, 그리고 학원, 그리고 학교 이런 공간들이 장소가 될 것이고, 지역은 어떤 지역? 뭐 서울, 부산 이런 지역들, 이런 것들이 공간적 배경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적 배경은
사건이 일어나는 시대적 상황 그리고 역사 등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는 일제강점기는 시대적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어떤 시대가 아니라 사회적,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거하고 있던 사회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시기가 일제강점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1900년대 중반 생각해 보면 독재정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당시에 사회적 배경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겠다. 그 다음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역사적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적 상황이 무엇인가? 소설 속 인물들이 살아가는 무엇과 무엇, 시대와 공간이라고 되어 있죠. 시대 동그라미, 공간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자, 시대는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시간적 배경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간이라는 것은 공간적 배경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 속에 녹아 있는 역사적인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보시면 시대를 드러내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찾아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배경. 그 다음 두 번째는 작품 속에 사용된 소재 동그라미. 자, 소재를 통해서 당시의 시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고무신을 신고 다닌다거나 집신을 신고 다니는 경우에는 현대라기보다는 조선시대라거나 혹은 근대 정도로 우리가 시기를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작품 속에 등장하는 소재를 통해서 역사적인 상황을 파악해 볼 수가 있구나. 그 다음 세 번째는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회상을 행동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자, 이렇게 사용하는 말들이 지금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역사적 상황에 인물이 대응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순응한다, 받아들인다 라는 거예요. 그 속에 녹아들어서 받아들인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상황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 저항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물이 대응하는 방식은 순응하는 방식이 있고 또 저항하는 방식이 있구나,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4번, 소설 속의 역사적 상황과 오늘날의 현실을 비교하는 방법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설 속 인물들의 삶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비교해 본다. 조선시대를 역사적 상황으로 하고 있는 작품을 보게 됐다면 지금하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면 차이점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소설 속의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찾아보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소설 속 인물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 보는 경우, 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소설 속의 역사적 상황 그리고 오늘날의 현실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은
시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시면 12번, 13번, 14번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풀 시간 따로 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런 시점하고 고전소설 요 부분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문제 풀 시간을 따로 드릴게요. 그러면 36페이지에 있는 소설의 시점 보겠습니다. 시점. 자, 9번에다가 별표 하나 하시고요. 소설의 시점은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생소한 단어가 바로 등장을 하죠. 서술자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서술자라는 것은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이라거나 어떤 행위, 행동이요. 행동이나 사건 등을 무엇을 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밑줄 그으셔야 돼요. 성격이나 행위, 사건 등을 전달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서술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사건 그리고 생각을 말하거나 적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서술자는 요걸 말하거나 적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누가 누구에게 전달하겠어요? 서술자가 독자에게 자신의 이야기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구나.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서술자라는 것은 이야기를 많은 사람, 들려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시점은 또 뭘까요? 시점은 바라보는 지점이구나. 누가 바라보는 거예요? 서술자,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어디서 바라보고 있는가가 바로 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품 안에 있느냐, 작품 밖에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서술자, 그 전에 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면요. 소설에서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위치 그리고 태도를 의미한다. 여기에 밑줄. 그 다음 두 번째는 서술자의 위치와 등장인물의 심리 제시 방법에 따라서 몇 가지 유형이 총 나온다고. 시점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구나. 밑에 칸이 뽕뽕뽕뽕 네 칸 뚫려 있죠. 자,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두 가지 기준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서술자,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작품 안에 있으면 무조건 몇 인칭일까요? 무조건 1인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품 안에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나라는 인물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작품의 주인공이야. 내가 내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면 무슨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것이고, 작품 속에 나가 등장은 하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옆에서 관찰하고 들려주는 시점을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서술자,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완전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들을 보고 전달해주는 역할. 요거는 기본적으로 몇 인칭? 1인칭이 아니라 작품 밖에 있으니까 3인칭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인칭 시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지적 작가 시점, 두 번째는 3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전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을 표현할 때 전지전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등장인물들의 내면 심리까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속마음까지, 그리고 걔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서술해 주는 거야. 이런 것들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고,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이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들을 말 그대로 관찰한 내용을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의 내면 심리는 안다 모른다.
알지는 못하고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이 아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작품 속에 주인공이 나죠. 주인공 누구?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라는 인물이 이 작품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말 그대로 나가 주인공이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거예요.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런데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은 첫 번째는 독자들에게 어떤 느낌을 준다.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내가 내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독자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신뢰감을 준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이야기를 전달해 주니까 친근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특징.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인 나가 곧 저술자라고 볼 수가 있고 주인공 시점이니까 나가 곧 주인공이다.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습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품 속에 나가 등장한다 안 한다. 일단 1인칭이니까 무조건 나는 등장을 한다. 그런데 1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에는 나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관찰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주인공을 관찰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두 번째는 나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1인칭인 관찰자인 나의 눈에 비친 무엇을 외부 세계, 내 눈에 비친 외부 세계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서술자이지만 무엇은 아니다. 잠시만요. 찾아야 돼. 없어. 여기 있어. 자, 나는 서술자이지만 무엇은 아니다. 주인공은 아니다. 라는 게 바로 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하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쉽게 예를 들어서 작품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뽀뽀를 했어요. 그러면 뽀뽀한 사람이 누구야? 나잖아. 내가 주인공이라고. 그런데 내가 길을 가다가 집에 가는 길에 철수가 영희랑 막 저기서 뽀뽀를 하고 있어. 그러면 뽀뽀를 한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가 아니라 철수랑 영희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걔네들이 뽀뽀하는 모습을 관찰만 했다.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 내가 뽀뽀를 했어.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전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랬죠.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등장인물들의 내면 심리, 그러니까 속마음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의 첫 번째 줄 보시면 작품 속에 서술자가 있어요. 작품 밖에 있어요. 작품 밖에 서술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하고 밑에 나와 있는 3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인칭 작품 속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얘는 서술자가 신이야, 신. 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물의 무엇을
행동과 심리까지 서술해 주는 거예요. 자, 심리라는 것은 속마음이고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속마음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추측은 해볼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소설 속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는 작품은 다른 사람, 등장인물들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전달해 줄 수가 있다. 요걸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 독자의 무엇이 제한이 된다. 상상이 제한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아무래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서술자가 다 알고 있고 그 내용을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독자들이 더 이상 상상할 게 없어. 제가 슬퍼 보여. 그래서 서술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쟤는 지금 슬프다. 그러면 우리는 슬프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끝이죠. 그러니까 독자들은 더 이상 다가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슬프구나 하고 끝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자의 상상이 제한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등장인물들의 속마음을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쉽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부분은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꼭 적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은 마지막 네 번째 시점인 3인칭 관찰자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역시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의 행동 그리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냐? 독자의 상상력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 자, 어떤 행동을 하는 인물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독자들은 제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라고 의문을 가지고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죠. 그래서 이 3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추측하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독자의 상상력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 개입은 끼어든다라는 거죠. 끼어들 여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로 하여금 추측해보게 하기 때문에 재미를 느낄 수가 있구나.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종종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서술자랑 인물 간의 거리는 어떤가? 혹은 서술자와 독자 간의 거리는 어떤가? 혹은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는 또 어떤가? 이런 것은 일단 기준이 거리니까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혹은 멀다라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서술자,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하고 등장인물 간의 거리를 보면 가까운 것은 여기 나와 있는 1인칭 이 부분은 여러분들 책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기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너네 나중에 인정할 때 이 부분 꼭 확인할 거예요. 안 돼 있으면 바로 바꾸. 자, 첫 번째는 서술자와 인물 간의 거리는 가까운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 시점은 공통적으로 관찰자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서술자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하고 인물 간의 거리가 가까운 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서술자인데 여기서 인물은 나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리가 가까울 수밖에 없고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에도 등장인물들의 내면 심리까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인물 간의 거리 그리고 서술자와 인물 간의 거리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1인칭 관찰자 시점하고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자기 눈에 비친 모습을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만 해주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물 간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서술자와 독자 간의 거리는 어떤가? 독자는 이 책을, 이 소설을 읽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하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떤 거리감을 느낄 수가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깝고 멀고, 가까운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자기 얘기를 들려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전지적 작가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여러분들 귀에 막 속삭이는 거예요.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그러니까 독자 간의 거리는 가까울 수밖에 없어. 그런데 1인칭 관찰자 시점하고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역시 독자에게 자기가 본 내용을 전달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자기가 본 인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독자와의 거리는 조금 더 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를 보겠습니다.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 자, 글을 읽는 사람, 소설을 읽는 사람하고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 인물 간의 거리는 다시 위에 있던 서술자와 인물 간의 거리, 그리고 서술자와 독자 간의 거리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1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에는 1인칭 관찰자 시점하고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 1인칭 주인공 시점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이제 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자, 위에 나와 있는 그 1인칭 주인공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물들을 더 탐구하려는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 안 들겠죠. 이미 다 설명을 해줬는데 더 이상 다가갈 필요가 있다 없다. 다가갈 필요가 전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거리가 이제 더 멀어지는 거야. 그런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거나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쟤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하던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던지는 거야. 그러면 독자들은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하면서 그 인물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 다가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다가갈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빈칸이에요. 자, 그 다음은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37페이지. 자, 우리가 시 할 때도 현대 시 말고 고전 시도 배웠어요. 그게 바로 우리 고유의 정형시,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조가 있었죠. 자, 고전 소설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1894년 가보개혁 이전까지 지어진 우리 소설을 현대소설과 구분하여 이르는 말이다. 시기가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1894년 가보개혁 이전까지 지어진 우리 소설. 여기에는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1894년 가보개혁 이전까지 지어진 우리 소설을 고전소설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런데 현대소설하고 조금 다른 것이 고전소설은 일반적으로 이 형식이 시조처럼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제 구성 문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시점 결말, 이렇게 10가지 정도의, 10가지 아니고 8가지 정도의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8개를 각각 외우려면 너무너무 어렵죠.
요거는 이렇게 세 가지 덩어리로 구분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주제 구성 문체는 우리가 소설할 때 주제 구성 문체는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소설의 3요소였고, 그 다음 인물 사건 배경은 인사배는 뭐였어? 소설 무엇의 3요소? 구성의 3요소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특징을 분류해 볼 때 소설의 3요소 3가지, 소설 구성의 3요소 3가지 하면 이미 6개가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 방금 전에 살펴봤던 시점, 그 다음 작품이 어떻게 끝나는지, 결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정도 추가해서 보시면 총 8가지의 일반적인 특징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에서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시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사자성어로 권선징악이라고 합니다. 자, 권선징악에 네모박스하고 빨간색 별표, 별 5개 달겠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게 될 겁니다. 권선징악의 뜻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권선징악을 풀이한 설명이 나오기보다는 권선징악이라는 단어로 제시가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선징악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조금 교훈적인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착한 사람은 와 박수 쳐주고 나쁜 사람은 우 막 벌을 주는 이런 주제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 그 다음은 구성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가 되고 주인공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다루는 무슨 구성? 일대기적 구성. 자, 여기에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시간의 흐름 밑줄, 일대기적 구성 밑줄. 자, 이때의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의 흐름 크게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시간 순서대로 쭉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진행이 되는 시간의 흐름은 순행적 구성이라 그랬고, 과거, 현재 시간의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 구성은 역순행적 구성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고전 소설에서는 대부분 순행적 구성이 나타난다. 요거는 없는 내용이죠. 적어 놓으십시오. 그 다음 일대기적 구성이라는 것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생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생애라거나 어떤 업적을 쌓았는가와 같이 우리 그 전기문 많이 보셨죠? 뭐 무슨 전 이런 거. 자, 이런 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일대기적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은 문체를 보시면 첫 번째는 운문체라고 되어 있어요. 운문체. 운문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를 배울 때 시는 운율이 느껴지는 문학이다 그래서 운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고전 소설에서는 특이하게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율이 느껴지는 글투를 사용을 했다. 그래서 따로 운문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일상생활에서는 쓰이지 않고 문장에서만 주로 쓰이는 무슨 체, 문어체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문어체는 쉽게 얘기하면 책에서만 따로 쓰는 옛날 말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 랩 노래하는 사람 있죠. 래퍼 중에서 BY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BY라는 인물이 있는데 걔 노래 중에서 가라사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라사대. 가라사대 지금은 잘 안 쓰죠. 안 쓰는 표현인데 가라사대라는 말의 의미는 누구누구가 말하기를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래서 어떤 책에서 주로 누구누군가가 말할 때 누구누구 가라사대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문어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우, BY는 적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문체 같은 경우에는 운율이 느껴지는 운문체, 그 다음 문어체가 있었다. 여기에 밑줄 그으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설의 3요소 볼게요. 소설 구성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주로 성격의 변화가 있다, 없다, 성격의 변화가 없는 평면적 인물들이 주를 이룹니다. 평면적 인물이라는 것은 성격 변화가 없다 그랬는데, 처음부터 착한 인물은 처음에 착한 인물은 마지막까지 착한 성격을 유지하고, 처음에 나빴던 인물은 마지막까지 나쁜 놈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격 변화가 없는 인물들을 평면적인 인물이라고 한다. 성격 변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인물 유형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평면적 인물, 그리고 무슨 인물? 성격이 변하면 입체적 인물, 이렇게 성격 변화의 성격 변화의 유무로는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고전 소설에서는 주로 평면적 인물이 등장을 한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특정 집단의 성격을 대표하는 무슨 인물? 전형적 인물이 대부분 나타난다. 전형적 인물, 집단을 대표하는가, 집단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형적인 인물이 많다. 효녀를 대표하는 심청이,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인물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전형적인 인물과 대조되는 인물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게 있었어요? 바로 개성적 인물이 있었죠. 개성, 톡톡 튀는 인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저기 멀리서 막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밥을 먹고 있어. 약간 그 아이돌이죠. 도라입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개성적인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전 소설에서는 우리가 소설은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로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고전 소설에서의 사건은 굉장히 우연적이다.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우연하게 어떤 사건이 막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현실적이다. 홍길동전 같은 거 보시면 홍길동이 막 분신술을 씁니다. 자기랑 똑같은 애들을 막 복제해서 만들어요. 현실감이 없죠. 이런 것처럼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다. 그리고 막 신선이 나타나가지고 구름 타고 다니고 그래요.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은 배경 보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이 막연한 경우가 많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다 밑줄 그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위에 나와 있는 것도 밑줄 다 그으셔야 됩니다. 자, 막연하다라는 것은 특정 지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여러분들께 옛날 이야기 같은 거 해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뭐 예를 들어 1944년 4월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특정 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해주세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막연하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공간적 배경은 주로 어디를 취하고 있다? 공간적 배경이 주로 중국 혹은 비현실적인 공간, 뭐 하늘나라, 천상계, 뭐 천사들, 신선들 이런 얘기를 다루는 하늘나라를 공간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소설이라는 게 꾸며낸 이야기지만, 옛날에는 주로 그 양반들, 특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양반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어요. 왕을 비판한다던가.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왕이 이 소설을 읽고 이거 내 얘기 아니야 하면서 빡칠 수 있겠죠. 자, 왕이 빡치면 그 소설을 쓴 사람은 어떻게 된다? 바로 넥슬라이스, 목이 댕강 잘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피하려고 아니 이건 너님 얘기 아니고요, 중국 얘기입니다 라고 이제 둘러대는 그런 뭐 빌미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배경 자체를 중국어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 다음은 시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점은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많다. 등장인물들의 내면 심리, 속마음 같은 것들 그대로 제시해 주는 경우가 많았고, 마지막은 결말. 결말은 어떤 결말?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의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 8가지 살펴봤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고전 소설 작품을 이제 앞으로 여러 편 접하게 될 텐데요. 요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을 알고 계시면 작품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암기를 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설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설화는 일정한 이야기 구조를 갖추고 옛날부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여기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밑줄 긋겠습니다. 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것을 한자로 구비전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또 줄여서 구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구전. 입에서 입구자거든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래서 설화는 옛날 사람들이 기록을 따로 한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내려온 이야기를 설화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설화도 이렇게 4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중성인데요. 주로 이 설화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의 민중의 생활 그리고 그 감정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궁의 어떤 화려한 삶이 아니라 백성들의 소박한 삶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집단성입니다.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변형이 되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이야기가 더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고, 혹은 필요 없는 부분은 또 싹둑 잘라내고 빼는 부분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특징 두 번째가 집단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변형, 바뀌었다라는 의미. 그 다음 세 번째 구전성입니다. 구전성은 방금 위에서 살펴봤었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네, 그런데 구전성이라고 해서 지금 현대까지 쭉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는 옛날에는 우리 말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글이 없어가지고 우리 킹 세종대왕님께서 한 글자를 만드셨죠. 그 전까지는 이제 중국의 한자를 빌려다 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이 한자를 배울 시간도 없고 한자의 양도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배울 시간도 없고 먹고 살기 바빠서 글자를 따로 배우지 않았다고. 그런데 세종대왕님께서는 글자를 모르는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깝구나, 가엾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정음을 창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백성들도 글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옛날부터 이제 전해져 내려온 것들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문자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나중에 문자로 기록이 된다. 이런 특징들이 이제 설화가 가지는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비현실성이에요. 요건 아까 고전소설 살펴볼 때도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이죠.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미호 얘기 아시죠? 구미호 꼬리 9개 달린 여우.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구미호가 사람으로 막 변신하는 내용도 나타나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이론 부분의 마지막 부분, 설화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화입니다. 신화. 자, 신화에서의 신자는 진짜 하늘에 있는 신 얘기하는 거예요. 신들의 이야기. 자, 한민족 안에서 전승되는 신적 존재나 영웅에 대한 이야기로 전승자는 신화의 내용이 신성하고 진실하다고 믿는다. 자, 전승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 전승자, 전해서 이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전승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조상을 막 거슬러 올라가면 그 누구예요? 곰이랑 호랑이가 쑥이랑 마늘 먹다가 곰이 사람 되는 이야기 있죠. 당군신화. 자, 이런 것처럼 신적인 존재라거나 혹은 영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걸 전해주는 사람은 이게 진짜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설이에요. 지난날 실제로 있었다고 여겨지는 구체적인 배경 그리고 인물에 관한 이야기. 얘는 근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구체적인 증거물이 제시가 되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비극적인 결말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부석 설화라고 혹시 망부석 전설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망부석 옛날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굉장히 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되는 사람이 일본으로 출장을 간 거예요. 조선시대 백제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여튼 백제 시대 아니면 신라 시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남편이 일본으로 이제 출장을 가게 된 거야.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이 이제 소식이 뚝 끊기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어느 산 위에서 우리 남편 언제 오나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망부석, 돌입, 망부 남편을 잊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그 산 위에서 돌이 되었다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구체적인 증거물이 제시가 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 산이 실제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울산이었나? 울산의 어떤 산에 가면 망부석이라고 표지판이 달려 있고 사람 형상을 한 돌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전설의 특징으로 첫 번째 구체적인 증거물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남편을 결국에는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 돌이 되었잖아요. 해피엔딩이 아니라 비극적인 결말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설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민담. 민중사회에서 전해지는 흥미와 교훈 위주의 이야기. 그래서 구체적인 배경은 제시가 되지 않고 막연하게 제시가 됩니다. 뭐 옛날에 어느 마을에 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배경은 제시가 되지 않고 주로 행복한 이야기, 행복한 결말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렇게 해야 한다 혹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주로 민담이 되겠다. 자, 이 정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교재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영상은 잠시 일시 정지하시고 문제 푸는 시간은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일시 정지하시고 문제 풀고 다시 바로 제가 정답을 불러드리면서 해설을 진행할 거니까 다 풀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서 답을 확인하시고 채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시 정지. 35페이지에 있는 12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2번 사건이 일어나고 인물이 행동하는 환경이나 상황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야기에 무엇을 사실감을 부여하는 소설의 요소는 12번 문제 정답은 배경이 되겠습니다. 배경. 그 다음 13번 문제 소설에서 배경의 역할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시면 주제 아니죠. 인물의 심리를 암시한다. 그래서 막 비가 오는 분위기, 비가 오는 배경을 제시해서 등장인물의 심리가 슬프다라는 것들을 드러낼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은 적절하고 주제 전달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소설의 주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암시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건의 분위기 그리고 사건의 분위기 조성할 수가 있다. 그 다음 4번 현장감 사실감 부여하는데 5번을 보시면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 제시라는 것은 슬프면 슬프다, 기쁘면 기쁘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내리는 장면을 통해서 슬프다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직접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오히려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라고 하면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13번 문제 정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다음에서 역사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표현을 모두 찾아 쓰시오.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이나 다 사정이 비슷했지만 특히 우리 마을로 유난히 피란민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만경강 다리 때문이었다. 북쪽에서 다리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자연 우리 마을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서 제일 긴 그 다리가 북쪽으로 인해 아깝게 끊어진 뒤에도 피란민들은 거룻배를 이용하여 계속 내려왔다. 인민군한테 앞지름을 당할 때까지 피란민들의 발길은 그치지 않고 있었다. 이 작품은 시대적 배경이 그 한국전쟁,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그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 역사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표현들을 모두 찾아보면 첫 번째는 피란민, 전쟁으로 인해서 고향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피란민. 그 다음 폭격, 비행기에서 폭탄을 푹 떨어뜨리는 거, 폭격. 그 다음 6.25 전쟁 당시에 북한군을 인민군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피란민, 폭격, 인민군 등을 통해서 이 작품의 역사적인 상황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구나. 자, 그 다음은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6페이지 15번 문제. 자,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 사건 등을 전달하는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무엇이라고 했어요? 저술자라고 했습니다. 저술자.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그 다음 16번. 작품 속 주인공인 나가 나의 이야기를 한다. 일단 나가 나오면 무조건 몇 인칭? 1인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작품 속에 나가 무엇으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다. 정답은 1번. 13번 문제 정답은 5번이었고 그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소설의 시점을 각각 쓰시오. 자, 17번에 1번 먼저 보시면 작품 속에 나가, 작품 속에 나 나왔으니까 무조건 몇 인칭, 무조건 1인칭이겠네요. 그런데 주변 인물에게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여 수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인칭이지만 주변 인물을 관찰하는 관찰자 시점이겠구나.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작품 밖에 작가가 작품 바뀌면 일단 3인칭이겠네. 3인칭이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너무 쉽게 나오네요. 3인칭 관찰자 10점. 위 1번은 1인칭 관찰자 10점. 그 다음 18번 문제. 다음은 각각 어떤 시점에 해당하는지 쓰시오라고 해서 간단하게 작품이 두 작품 실려 있고 여기에서는 어떤 시점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찾아서 쓰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본문에 바로 첫 번째 나라는 글자가 등장을 하네요.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 나무찌개도 벗어놓을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 치고는 찌개 막대기를 뻗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내가 달려들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 작품의 주인공은 나가 되겠네요.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구나. 자, 2번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온붙어서 그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보통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관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캐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뒤에 계속 보겠습니다. 10전짜리 백동화 서푼 또는 5푼이 찰깍하고 손바닥에서 떨어질 때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다라고 해서 김첨지가 돈을 받고 있는 장면을 제시했는데 그때 심리까지 제시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3인칭 시점이지만 등장인물들의 내면 심리까지 파악해서 전달해주는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은 37페이지에 있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을 나누는 기점. 요거는 아까 고전소설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때 밑줄을 그었던 부분이죠. 1894년 가부개혁이다. 그 다음 20번 문제는 OX 문제네요. 20번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20번에 1번 보시면 성격의 변화가 없거나 특정 집단의 성격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주로 등장한다. 그래서 성격 변화가 없는 평면적인 인물이 주로 드러났었고 집단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이 주로 등장을 하는 게 고전소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O. 2번 보겠습니다. 사건 전개가 필연적이다. 필연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성질을 의미하는데요. 고전소설은 필연적이라기보다는 우연적으로 사건이 전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네?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은인이야. 이런 식으로 우연적인 사건 전개가 많다. 그 다음 3번.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나타난다.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막연한 시간적 배경이 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게 고전소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 4번. 대부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가 된다. 시간의 흐름, 순행적인 구성을 취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 21번 문제 빈칸 채우기 내용. 첫 번째, 주제는 대부분 21번에 1번. 주제는 대부분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권선징악의 주제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 2번. 주로 결말은 어떤 특징? 해피엔딩. 결말 부분에서는 주로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 3번입니다. 주로 주인공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다루는 무슨 구성.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인물의 생애라던가 업적을 다루는 것은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했어요. 일대기적 구성을 취한다. 자, 마지막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설화의 특징을 알맞은 것은 정답은 2개. 첫 번째, 비현실적인 내용을 다룬다. 1번부터 바로 정답이네요. 그 망부석 이야기 있었잖아요. 사람이 돌된 이야기.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1번.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전문적인 작가가 창작한다. 자, 전문적인 작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 민중들이 있었죠. 그 특징, 설화의 특징에 민중성이 있었어요. 일반 서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바로 설화였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적절하지 않다. 3번, 민중들의 삶과 생각이 담겨 있다. 설화의 특징이 바로 민중성이 있기 때문에 3번 적절하겠고 4번,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을 제시한다.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신화 같은 경우에 신들의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이라고 보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생각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 사실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그 다음 5번. 함축적인 단어를 통해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소설이 아니라 시의 특징이죠. 함축적인 언어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정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소설이 아니라 시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 이론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내일은 동백꽃 뒤에 38페이지에 있는 동백꽃이라는 작품 그리고 자전거 도둑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 그 월요일날 쌤이 단톡방에 올려둔 과제 파일 있죠. 그 파일이 오늘까지 해야 되는 과제가 12번 2페이지에 있는 12번 문제까지가 과제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목요일까지 과제는 13번부터 마지막까지 빈칸을 채워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과제를 빠르게 하시고 과제도 다 완료하시는 대로 인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필기한 내용들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